그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자꾸 물가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고 강조를 해요. 네. 이 강조가 좀 수상스럽지 않나요? 미국이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률이 2.1%를 기록했어요. 네.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희생 위에 미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했더니 네. 지금 이 상황이 작년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아,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피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우리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책인싸의 주인공 최용식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좀 특징 한 가지가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게 이제 삼행시로 요청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좀 성함을 제가 조남을 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되셨겠습니까? 자, 최근에 최강권 내서 새삼스럽게 갑자기 이 주목을 끌고 있는 최용식입니다. 용, 용케도 반백년의 험난한 세월을 잘 견뎌냈다. 식,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경제 병리학을 연구했더니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네, 우리 최용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열정적으로 인생을 이제 달려오신 덕분에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생애 초반에 잘 되고 후에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시는 또 경제학자분이시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최용식 소장님 하면 IMF 외환위기를 예측한 그런 경제학자로 좀 유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알려진 게 어떠세요? 소감? 제가 사실 경제 병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982년이에요. 네. 근데 그때가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네네. 근데 그때 그 외국 사례, 국내 사례를 연구하면서 네. 우리나라가 1956, 62, 68, 71, 74, 79, 82, 97년 말 해서 네. 모두 8번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전 지금 알았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지금 배웁니다. 네. 근데 그 8번의 외환위기가 똑같은 경제정책으로 발발을 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과다한 경기 부양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1990년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네. 93년도에 당시 정부가 우리 화폐 발행 잔액을 42%를 늘려요. 네. 이건 예년에 한 서너 배 증가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경기가 잠시 살아났는데 예. 다시 이제 그 95년 하반기부터 하강하기 시작하니까 예. 재정 지출을 무려 43%를 늘려요. 이거는 이제 우리 예년의 재정보다 한 4배 가까이 증가시킨 거라서 네. 경기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 생산할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하니까 수입이 급증하고 수입이 급증하면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네. 그래서 이제 외환보유가 고갈되는 건데 실제로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네. 우리 경상수지 적자 누적이익이 435억 달러예요. 네. 이거는 90년대 중반에 우리 외환보유고의 네. 2배에 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환보유고 고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더 이상한 그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예측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을 체크를 했다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예측했다는 말씀은 이제 굳이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네. 속기록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자료를 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뿌렸었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책도 여러 권 써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말씀 속에서 여러 번에 걸친 외환 위기를 우리는 만났었다. 거기서 이제 외환 위기의 정의가 뭐 보통은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거, 혹은 외채가 있는데 외채를 변제하지 못한 거,
이런 걸 보통 외환 위기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 정의에 부합하는 외환 위기가 여러 번 왔었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게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외환보유고가 그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환율이 올라요. 그렇죠. 그럼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국내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이나 국내 금융자본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외환보유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또다시 환율은 폭등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난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경제난에만 그 관심을 집중하지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과정을 별로 그렇죠.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외환보유고 고갈 과정에서 환율이 폭등하면 그게 외환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제 대신 이제 그 외환위기를 적절한 정책으로 신속하게 네. 이렇게 그 집행을 하게 되면 그걸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네. 우리 역사에도 그게 몇 번 있었는데 네. 심각한 그 외환위기도 몇 차례 겪었어요. 그렇죠. 1962년 65. 그리고 1979년, 82년 그리고 97년은 대표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죠.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더 주목이 되고 말씀 잘 듣고 특히 우리 정부 당국도 잘 들으셔서 뭔가 위기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셔서 대응책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도 또 재테크 의사결정 하시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책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 환율 전쟁 출간하셨었잖아요. 그 전에 12년 만에 지금 이 책을 출간하셨단 말이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어떤 혹은 기획하게 된 그 배경이나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했더니 네. 지금 이 상황이 작년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고를 10월 말에 탈고를 하고 출판사에 넘겼는데 네. 제목이 너무 비관적이다, 자극적이다, 이건 네. 안 먹힌다. 네. 그러면서 제목을 바꿔달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했더니 그렇게 간다. 네. 이 책이 발간될 때쯤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책이 1월 5일 날 발간됐는데 네. 그때도 이제 어떤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월 8일 날 네. 다행인지 모르지만 네. 어떻든 간에 이제 파산. 실버게이트 또 시그니처 또 실리콘밸리 은행 등등이 연달아 이제 파산하면서 위기감이 확 살아나면서 갑자기 이제 책이 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바빠졌습니다. 그렇게 되셨군요. 자, 그러면 저도 사실 여기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23년 경제를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는 사람으로서 23년 전망을 할 때 이제 경기 침체다라고 표현했는데 경기 침체를 넘어서 이제 경제 위기급으로 이제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저희 이 책인싸라는 이 시리즈가 단순한 그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대담이고 또 토크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서가 들어가는데 바로 미니 강연입니다. 그래서 미니 강연의 주제를 제가 선정했는데 어떻게 주제 마음에 드십니까? 좋습니다. 주제로 요청을 드릴 텐데 아마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보시고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니 강연을 3분 미니 강연을 양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앞을 내다보려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또 그걸 위해서는 네. 그동안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사실 지난해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금액이 2천억 원이에요. 이거는 우리 분원통화의 0.07% 아주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게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고 다른 산업에도 전념돼서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잖아요. 이 상황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이제 신용 파괴 원리라는 것은 신용 창조의 그 역과정이 일어나는 그 경제 원리거든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물밑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미처 파악을 못했죠.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나라 성장률이 1분기, 2분기에는 2.6, 3.0% 성장하다가 3분기에 이게 1.3%로 반토막이 나요.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이게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그때부터 경기 하강을 아주 빠르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저한테 자꾸 여러 사람들이 물어요. 금융위기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지 않냐. 국내 경기가 빠르게 하강한 거는 금융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다만 그게 우리가 느끼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피부로 느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초기 좋으신 분들은 벌써 한 2월경부터 그걸 포착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는 경제 원리 말고도 촉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참 뛰어난 사람들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예측해두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금리가 갑자기 이제 그것도 물밑에서 진행을 하다가 물 위로 올라올 뻔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버게이트 캐피탈,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하고, 그 뒤로 이제 그 두 개 은행들, 시그니처 은행하고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유동성에 빠져들고, 이런 일이 연달아 이제 터지면서, 야, 큰일 났다. 미국 금융위기에 빠져든다.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 시적절하게 아주 정확한 정책을 거기다 처방을 하는 거예요.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그 뱅크런에 대해서 예금 전액 보장 이걸 발표하니까, 이 뱅크런은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게 일단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금융위기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세계은행의 자산이 무려 3,410억 달러고, 이거는 미국 본원통화의 6%입니다. 따라서 그 엄청난 금액이 경제 순환에서 이탈했으니까 유동성은 수축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물밑에서만 작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트리거 역할을 할 게 터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미국은 그 예금 전액 보장 못 해요. 지금 그 예금보험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그 기금이 그게 한 1,8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예금 전액은 한 20조 달러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올리자니 국채나 그 CBS라고 있잖아요. CBS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락을 하면 금융기관들 경영수익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딘가 그 파산할 은행이 하나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염되면서 금융위기를 작동을 시킬 거예요.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자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미국으로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이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해서 해외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또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전자는 시간을 두고 벌어지지만, 후자,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는 만약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게 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금융위기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0.25%씩 베이비 스텝을 한 번이나 두 번 더 밟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가 또 세계 경제가 23년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강연을 통해서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림이 그려지듯이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에 들어가서 좀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위기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시스템의 위기가 확산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근데 어떤 쪽에서는 은행 시스템 붕괴나 시스테미컬한 이런 위기로까지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뭔가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융 부실의 상황 요 정도에서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제에 하방 압력은 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경제 위기로까지는, 은행 시스템 붕괴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좀 갈리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형 금융기관들, 여기는 그 2008년도에 교훈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영수지 이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번 노력을 했었고, 예. 또 지금 현재도 경영수지는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중소은행들이거든요. 네. 중소은행들은 이제 규제에서 벗어났기도 하지만은 지금 경영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실버게이트나 네. 실리콘밸리나 그리고 네. 시그니처 은행들도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뱅크런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에선가 어느 은행에선가 또 다른 어떤 금융사고, 뱅크런과 비슷한 어떤 그 사고가 터지면 네. 그럼 바로 이거는 전염이 돼요. 그렇죠. 예, 금융위기라는 전염성이 굉장히 빨라요. 네. 왜냐하면 신용 파괴율가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미미한 금액의 사고가 터지더라도 네. 이거는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염성이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주시를 해야 돼요. 네. 무엇이 터질지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네. 원래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들은 워낙 돌발적이고 어떤 형태로 터질지 어디에서 터질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유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겠어요. 네. 그 미국은 그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자꾸 물가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고 강조를 해요. 네. 이게 강조가 좀 수상쩍지 않나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최근에 3월 23일 날 그 베이비 스텝을 밟았잖아요. 네. 근데 그 실버게이트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서 예. 그 금리 그 올리기 직전까지 예. 그동안에 미국 그 연준의 밸런스 시트를 보면 예. 무려 3,910억 달러를 그 통화량을 증발을 해요. 예. 그럼 물가에 어느 게 더 그 영향을 커요? 금리예요? 아니면 통화량이에요? 통화 추가 공급이 물가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걸 몰랐겠어요? 경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 숨겨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미국의 그 경상수지 적자라고 봐요. 네. 실제로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그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 시작했던 때가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 2.9%에서 2021년 이게 3.6%로 GDP 3.6%로 급증을 해요. 예. 그게 발표되고 이제 2022년 그 6월을 기점으로 이제 그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가거든요. 네. 그건 뻔하잖아요. 예. 그 경상수지 적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로 이렇게 그 유출되는 거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고 그 네.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 자본은 미국을 떠나요. 네. 그럼 미국은 거기에서 바로 저 금융위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그걸 차단해냈어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환차익을 누리고 다른 데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예. 미국이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률이 2.1%를 기록했어요. 네.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예요.
지난해 우리 4분기 마이너스 1.5%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4분기 그 성장 연율이에요, 이건. 예. 2.7%를 기록해요. 네. 우리나라 희생 위에 미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2022년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가 또 증가를 해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이비 스텝이라도 밟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판단하시죠. 만약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하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디로 갈지를 가늠을 못해요. 네. 경상수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금방 가늠이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할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면 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네. 앞으로 미국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나라의 저축들, 다른 나라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이 수축되잖아요. 네. 신용 파괴를 작동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나라에서는 외환위기가 터져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50개 넘는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그 늪에 이미 빠져 있어요. 그걸 판단하려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피하기 어렵다. 그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요. 우리 사람의 질병도 그렇잖아요. 네. 그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데 어느 나라가 공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조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심각한 경제 파국, 경제 위기더라도 정책 처방이 적절하고 신속하면 그건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피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은행의 파산 혹은 금융 부실 상황은 다른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름하여 뱅크데믹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현상이 일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까 아니면 그냥 경기 침체 수준에서 맴돌까 이것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해주고 계시고요. 또 뭐 물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뭐 F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뭐 상원 하원 청문회나 이런 자리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듯이 목표하는 물가 2%라는 그 고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또 소장님께서는 그거보다는 경상수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보여지지 않는 내막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음모론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니요, 오해하는 그거는 겁니까? 음모론이 아니라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만약에